내 이름은 도민수이고 올해 5살 많은 형들 사이에서 막내처럼 취급받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지금 나는 55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위해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다. 그 아이는 올해 16살이 된 내 딸이다. 딸아이가 태어났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아기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결혼 초에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더 간절했다. 주변에서는 병원도 다녀보라고 하고 이런저런 한약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준 것처럼 딸아이가 찾아왔다.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누군가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붙들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기 엄마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산후 우울인가 싶어서 이해하려고 했다. 어쩌면 갑자기 삶이 달라진 것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최대한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고 밤에 아기가 울면 내가 먼저 일어나 안아주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점 우리 사이에서 멀어져 갔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아이 엄마의 짐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옷장 문은 덜렁 열려 있었고 비어있는 옷걸이들이 어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짤막한 메모가 한 장 있었다. 나는 그 메모를 읽고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그 메모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았고 아이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단지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 한 줄만 남겨져 있었다. 그렇게 내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났고 나는 자동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주변에서는 이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보다 아이가 먼저였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느 쪽에서도 아이를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말끝을 흐렸다. 결국 나는 딸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아이이고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육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새벽마다 우는 아이를 안고 현관 앞을 서성이던 날들이 많았다. 직장에 출근하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밤늦게 데려와야 했다. 어떤 날은 야근을 겨우 마치고 뛰어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마지막 2사람만 남아있곤 했다. 나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딸아이는 잘 자랐다. 많이 보살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이는 내 손만 잡으면 금세 웃었다. 아이의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나는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아이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미안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한 번 떠나간 사람을 겪고 나니 또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일이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내 삶은 오랫동안 회사와 집 그리고 딸아이의 학교를 오가는 일정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아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발표회에서 전통무용 작은 공연을 했는데 그날 이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생님도 아이가 무대 위에 서면 표정이 살아난다고 했다. 나는 딸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을 보고 싶어서 힘들어도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다. 아이는 한국무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퇴근길마다 그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 어릴 때부터 춤을 추던 딸은 점점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딸아이는 예중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나는 예술중학교라는 곳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그때 처음 알았다. 아이의 어깨에도 부담이 크게 얹혀졌지만 나는 아이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겪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밤마다 기도했다. 이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중에 합격한 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만큼은 라면 대신 치킨을 시켜 먹었고
아이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내 옆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가 걸어갈 길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예중을 거쳐 예고를 준비할 시기가 되자 선생님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지금부터는 정말 실력 있는 개인지도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 돈도 문제였고 아이가 너무 지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도 아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빠, 나는 더 해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만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김민선 선생님이었다. 김민선 선생님은 한국무용 쪽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고 여러 학교에서 외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나이도 우리와 세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나는 처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딸아이보다 내가 더 긴장했다. 처음 본 김민선 선생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분했다. 단정한 머리와 깔끔한 복장 그리고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딸아이의 기본 동작을 잠깐 보고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했다.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었다. 나는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했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고 잠시 웃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아이의 체력은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그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첫 상담을 마치고 우리는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말과 평일 저녁 몇 시간을 합쳐서 주당 일정 시간을 채우는 일정이었다. 나는 회사 업무 시간을 조정해가며 딸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계속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끝난 뒤 딸 아이가 나와서 하는 첫 마디가 늘 비슷했다. 오늘 선생님이 이런 걸 알려줬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김민선이라는 사람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딸아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은 참 꼼꼼하고 엄격하지만 그만큼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이의 동작 하나를 고치기 위해 자신도 같이 몸을 움직이며 직접 보여주고 아이가 잘해냈을 때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다고 했다. 어떤 날은 연습이 힘들어서 아이가 울먹였는데 선생님이 잠시 쉬었다 하자고 말해주고 물을 건네며 괜찮다고 해주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고마움이 커졌다. 세상에 이렇게 진심으로 아이에게 다가와주는 어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나고 딸아이가 먼저 나왔지만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수업이 늦게 끝난 줄 알고 잠시 기다렸는데 학원 안쪽에서 누군가 혼자 연습하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는 선생님의 것이었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난 늦은 시간에도 선생님은 홀 안에서 혼자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스스로를 다듬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어쩌면 그런 태도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조금 더 섞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 딸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인도 한때는 더 크게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꿈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녀의 눈빛에 묻어있는 깊이를 느꼈다. 그 깊이 속에는 어쩌면 이루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 같았다. 나 역시 선생님에게 내 사정을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와 혼자 딸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의 삶을 버티게 해주었다는 이야기. 그녀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 느껴졌다. 그 시선이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딸아이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선생님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선생님은 다정한데 가끔 되게 슬퍼 보여. 나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이의 눈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뒤로 나는 수업이 끝난 홀을 지나칠 때마다 선생님의 표정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문득 혼자 남았을 때는 조금 쓸쓸해 보이는 날이 있었다. 버티면서도 버티는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공기를 느꼈다. 어쩌면 나와 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딸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였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고 서 있는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온도는 어느새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야기의 중심이 더 이상 나 혼자와 딸만이 아니라는 것을. 딸을 향한 내 마음과 동시에 빛을 향해 올라가는 한 아이를 응원해주는 단단한 어른 한 사람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딸아이를 위해 찾아간 선생님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은 내 삶에도 중요한 이름이 되고 있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의 저울이 조금씩 그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마음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사랑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16살 딸아이와 한국무용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민선 선생님과 처음 수업을 시작한 뒤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딸 미나는 매일 연습에 열정을 쏟았고 나는 딸이 기운 빠진 날이면 선생님이 건네주는 작은 격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느꼈다. 나는 하루하루 딸에게 고마웠다. 내가 절망했던 날들과 다르게 미나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김민선 선생님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다. 그것은 설렘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온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말투는 단정했고 움직임은 고요했으며 아이를 대할 때는 누구보다 세심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렸다. 특히 연습이 끝난 뒤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표정은 그동안 나를 버티게 했던 삶의 무게를 순식간에 잊게 만들 정도로 편안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갈 수는 없었다. 내가 딸에게만 집중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더구나 선생님은 딸의 스승이었다. 내가 선을 넘으면 미나가 불편해질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숨기고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연습이 길어져 밤늦게 학교 체육관 앞에서 미나를 기다리던 날. 김민선 선생님이 먼저 나와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미나가 좀 힘들어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요즘 대회 준비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녀는 미나가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사람의 말은 늘 단정했고 어떤 사람을 헐뜯거나 상황을 탓하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 점이 나를 더 끌리게 만들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녀는 아주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내게는 이상하게 마음을 흔드는 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 속에서 더 오래 머무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연습이 끝난 뒤 미나는 선생님께 자신이 만든 작은 종이학을 건네주었다. 민선 선생님 힘내세요 라고 적힌 학이었다. 그녀는 그 종이학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내게 조용히 말했다. 미나는 정말 곱고 예쁜 아이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내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는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순간 목이 잠겨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과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딸을 생각하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 누군가의 손길이 조금은 그리웠다. 혼자서 끙끙 앓는 마음은 오래된 벽지처럼 칙칙하게 일렁거렸다. 며칠 뒤, 미나의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서 나는 미나를 안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와 미나 위로 우산이 조용히 펼쳐졌다. 김민선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비를 많이 맞으실 뻔했네요. 그 사람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차가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나는 그 손끝을 지켜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집 앞까지 함께 걸었다. 미나는 선생님과 함께 걷는 것이 좋았는지 앞장서서 신나게 뛰어가며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다. 민수 씨는 미나한테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 말이 나는 왜 그렇게 아프도록 고맙던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시 우산을 내게 건네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우산 젖었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돌려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다음에 다시 만날 핑계가 생긴 셈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김민선 선생님 사이에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딸의 연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집 앞에서 헤어지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내가 딸을 위해 준비했던 간식들을 그녀가 맛보고, 그녀가 알려준 스트레칭을 미나에게 내가 대신 가르쳐주는 일도 생겼다. 그녀는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미나가 체육관에서 나를 보더니 불쑥 말했다. 아빠, 우리 선생님 좋은 사람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울렸다. 딸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을 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연습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잠시 뒤 답장을 보냈다. 미나가 오늘 정말 잘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문장 하나가 내 하루를 너무나도 부드럽게 만들어줬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민선 선생님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딸의 진도를 체크하기 위해 카톡을 주고받는 단순한 연락이었는데도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뜨면 괜히 숨이 깊어졌다. 딸은 선생님을 점점 믿고 따랐다. 평소 감정 표현이 조용한 애인데도 민선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다. 나도 그것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딸보다 내가 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말 저녁이었다. 딸은 연습실에서 늦는다고 했고 나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민선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아이가 너무 잘했어요. 나는 괜히 흐뭇해져서 대답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대화는 평소보다 길어졌고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퇴근 후 집에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내일 오전에 잠깐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답하면서도 속으론 이유 없는 긴장이 올라왔다. 다음 날
선생님은 아이의 춤 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문득 나를 향해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민수 씨는 항상 딸을 이렇게 잘 챙기셨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음 한쪽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누가 그래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딸을 키우는 동안 나는 늘 부족했다. 엄마 역할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꼭 오랜 세월의 불안감을 덮어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을 깊게 흔들어 놓았다. 면담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말했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라고 하자 그녀는 근처 국수집을 추천해 줬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되물었다. 선생님도 드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같이 가요. 그 말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국수집은 오래된 동네 식당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으며 서로의 지난 시간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그녀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었고 시댁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결국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이유 없이 마음이 저려왔다. 내 상처와 그녀의 상처가 닮아 있었다. 둘 다 버려졌다는 경험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며 말할 때였다. 민수 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딸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 말 한 줄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파고든 감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어느 날 딸이 연습실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녀가 컵을 쥔 손을 보다가 문득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아주 조용하게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눈을 그대로 받아냈다. 나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입 맞추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녀를 멀어지게 만들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오늘 커피 좋았어요. 나는 폰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선생님. 그녀는 또 답장이 왔다. 민선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얼어붙었다. 그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신호였다. 며칠 후, 딸은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온다고 했다. 나는 혼자 저녁을 차리려다 문득 민선에게 연락을 보냈다.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오실래요? 잠시 후 그녀에게 답장이 왔다. 갈게요. 민선이 집에 들어오자 나는 괜히 어색해져서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민수 씨 요리도 해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이요. 그녀는 내 옆에서 야채를 씻고 국물을 간 보았다.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 그녀의 향기가 느껴졌고 그 순간 마음이 진하게 쑤셔왔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가 내 쪽에 살짝 몸을 기댔다. 나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팔을 천천히 올려 그녀의 어깨에 감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괜찮아요. 다가와도 돼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체온이 오랜 시간 얼어있던 내 가슴을 녹여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분주하지도 서툴지도 않게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 조용하고 깊게
그녀는 내 품에서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민선 씨. 그녀는 가만히 대답했다. 응. 나는 아주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내 팔 안에서 아침까지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후 진짜 연인이 되었다.